어제는 슈퍼 청문회 회의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날 동시에 열렸죠. 아직 장관 인선을 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미 검증대에 오른 사람들의 운명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 난관에 부닥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인선이 일단은 멈춤 상태입니다. 지금 장관 이제 17자리인데 후보자가 이제 6명만 지금 발표가 됐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총리가 없어서 재청의 문제 때문에 그런 좀 속도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총리가 취임을 해서 그런 문제도 다 사라졌는데도 속도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인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검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보단 좀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서 검증까지 다 마친다. 이건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점을 약간은 좀 이해를 해주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2005년 이후에 그 모든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이제 12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 인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요. 괜찮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안 차고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나 전문가 출신들 중에서는 검증에 걸려서 괜히 망신을 당할 것 같다 하는 이유로 괜찮은 분들이 이제 장관직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검증은 자신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관료 출신들 얘기입니다. 검증은 자신 있는데 장관을 하고 나면 유관 분야에 한 3년 정도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장관직을 고사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좀 상당히 좀 구조적인 이유도 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그런 말을 좀 합니다. 비판적으로 접근하자면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라고 하더니 왜 아직까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사 검증의 기준이나 어쨌든 스스로 고사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준비된 정부,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몇 배수 정도는 좀 갖춰놓고 거기서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바로바로 어떤 후보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내부의 권력 투쟁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주요 자리에 대한 어떤 인사와 관련돼서 서로 간에 어떤 이쪽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저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충돌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은 이게 야당 쪽에서 이전 정권에서 민정수석 했던 사람의 말인데 지금 당장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어떤 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어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사실 비전문가죠. 양반이 어떤 뭐 검찰이나 법원, 뭐 제도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더라도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비전문가고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갖다 지금 기존에 나왔던 어떤 낙마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봤을 때 놓친 부분들이 분명하다. 인사검증 과정에 지금 후보자들이 나오는 그런 좀 여러 결격사를 봤을 때 뭔가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인사검증의 어떤 비전문성에서 병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인사와 관련한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 해도 되게 상관없겠죠. 어쨌든 권력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맞물려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권력투쟁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너무 좀 유능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내부에서 자기 세력을 심기 위해서 사람을 추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인사 검증을 하느라고 이제 거의 그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실 쪽에서 이제 밤샘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물리적인 이유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고요. 뭐 준비 부족이나 뭐 실력 부족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뭐 좀 감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대선 기간 때는 사실 뭔가 무슨 예비내가 명단도 막 나오고 그게 이제 진위 여부는 뭐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제 뭐 계속해서 캠프에서 강조했던 게 계속 말씀드렸죠. 준비된 정부, 준비된 대통령이었는데 그럼 어느 수준까지가 준비됐던 것이냐, 뭐 정책이냐. 대선 기간에서는 당연히 정책 공약은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은 바로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으로 들어간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내각 구성을 갖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과 상당 부분 계속 동거 형태로 몇 달을 가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꼭 이걸 갖다 검증의 문제로만 보면은 그러면 앞에 부분 준비가 안 됐었던 것이냐 이건 당연히 야당 쪽에서는 그런 시각에 좀 뭐 의심 이런 것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비판이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대선 전에 미리 예비 내각을 구성한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고요. 이제 국무총리 제청 절차도 좀 필요하고 또 미리 사람을 찾고 명단을 작성하다 보면 저 사람들 지금 정권 잡기 전에 김칫국부터 가신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비판하는 건 좀 그렇게 정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좀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재 이제 인사팀에서 한 가지 조금 간과한 것이 지금 내놓는 것처럼 한 사람씩 이렇게 자 이런 사람도 있다. 뭐 김상조 또 뭐 강경화 뭐 여성 최초의 외교부 장관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좀 내가면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표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11명 또는 11명이죠. 남은 장관들 명단은 아마 한꺼번에 내놓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인력풀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본인이 얘기한 이제 5대 비리 배제 원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인력풀에서도 사람을 지금 이렇게 딱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전면에 나선 검증대에 오른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많고 논란도 많은데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뭔가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잠시 화면 정지 상태 같은 경우 몇 차례 있었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래서 한동안 답변을 못 한다거나 답변이 굉장히 좀 주어서술어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말에 주어서술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갖다 들어도 확 와닿지 않는 어쨌든 저 외교 현안이라는 게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됐을 때 두고두고 그게 말이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주변 상대국에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모호한 답변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더라도 그런 걸 갖다 다 감안하더라도 좀 현안에 대해서 뭔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제 기존의 우려였는데 그게 실제 드러났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위 관료들의 경우에는 과장이나 이제 국장 때부터 이 장차관 후보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봅니다. 네.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그런 경험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외교관이죠. 그래서 경험 부족에서 그런지 하여튼 답변하는데 좀 어색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고받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공박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묘한 비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주로 그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이제 중진들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른바 그 친박 성향의 친박 돌격대 의원들 아주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서청원, 최경환, 또 원유철 의원, 또 유기준 의원 이런 분들이 그 여성 한 사람을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걸 보고 말의 내용은 자체하고 일단 모양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호위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됐는데 국회 나와서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강한 이미지를 좀 줬던 모양입니다. 첨언하자면 외교안보의 어떤 좀 뭔가 우려. 사실은 이제 그 해서 세트로 딸려 나오는 이제 지적들이 결국 외교부 장관은 이제 들러리고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는 거 아니냐 다 계속 그 말을 하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근데 사실은 청와대가 그러면 윤병세 장관 때는 그럼 청와대가 안 했나?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외교부 장관이 저 청와대 대통령과 따로 자기가 외교에 대한 어떤 노선을 정해서 그런 거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적들은 굉장히 좀 어떤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 안보에 관련된 약간 좀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들이란 느낌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하셨던 그 친박들, 그러니까 그 뭐 하나 그냥 저 현장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하자면 좀 그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니 저게 이제 이 강창일 의원이 이제 원래 외통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진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점잖고 서로 이렇게 막 저 드자비질하거나 삿대질하는 다른 상임위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평소 외통위의 우리 품격과 안 맞는 지금 분위기가 됐다, 뭐 이런 뭐 말씀도 하시고 해서 뭐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어떤 그 의원들 또 야당 반응하고 언론 반응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사설 제목을 다 살펴봤는데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강경화 후보자 첫 여성 외교수장 자격 있다 이렇게 상당히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고요. 경향신문도 낙마시킬 결격 사유가 없다, 적격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죠. 한국일보도 검증에 매달려서 외교수장 임명을 늦출 때가 아니다. 얼른 임명을 하라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묘한 것은 이제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아예 안 썼고요. 네. 조선일보는 답답하고 한심한 강 후보자 청문회 문답. 근데 사설을 제가 두 번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밝히지 않고요. 뭔가 좀 이 상황 자체가 답답하다. 뭐 이제 이런 정도에 그쳐서 명백히 반대를 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왜 언론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윤지숙과 강경화를 비교 가능하냐라고 뭐 막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상황을 비교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지숙 때는 정말 여론도 안 좋고 워낙 국회도 안 좋고 여론도 안 좋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는 국회 내부에서는 약간 의견이 갈리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가 안 좋다고 쳤을 때 여론이 그러면 안 좋냐? 여론은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놀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갔다면은 강경화 후보자도 어떤 좀 뭐 비판의 이 강도가 더 세지면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치권에서 보는 어떤 평가와 여론의 평가는 지금 좀 달라서 그런 저 차이점 때문에 이 상황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기되는 의혹이 좀 해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여론이 좋은 거 보면 어떤 뭐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이 상당히 소구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어제 그 정무위에서 보고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보고서 채택을 9일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강경화, 김동연, 김희수 이렇게 다른 후보자들과 패키지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정당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거래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장관들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네. 그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하고 일자리 추경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야당이 협조를 얻지 못하면 통과시킬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 간에 또 대통령과 야당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타협과 조율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것만 분리해서 따로 채택이 되기보다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 또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이제 맞물려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 전략으로 어떻게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 나오는 얘기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좀 갈려요. 그죠? 저 개별 의원들을 만나 보면은 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구소 시절에 썼던 리포트 같은 거를 갖다 자유한국당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이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시각에 봤을 때 어떤 과격한 재벌개혁론자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뭐 사실은 이쪽 진보진영이나 이쪽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약간 스탠스 변화를 두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지점들에 자유한국당 쪽이 혹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면은 왜 뭐 굳이 공정거래위원장 우리가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당의 어떤 공개되는 측면이나 어떤 공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반대고 나머지 강경화 후보자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 여러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해명이 안 됐다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반대인 거고요. 김희수 후보자야 통진당. 통합진보당. 네.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고 있고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소야대에서 지금 뭐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뭐 과반도 안 되고 또 다당이라 국민의당이나 뭐 바른정당까지 끼고 있어서 제대로 어떤 자신들의 목소리를 못 내니 기본적으로 여기를 뭐 협조하거나 이런 판단까지 고차원적으로 하긴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대를 깔아놓고 그 중에서 어떤 패를 갖다 약간 뒤집거나 약간 뒤집을까 말까 이런 걸로 지금 뭐 이 어떤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갖다 만들려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낙연, 인준안에서는 어쨌든 찬성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물꼬를 튼 측면이 있고 존재감도 과시를 했는데 뭐 이 나머지 다 반대해주기도 뭐 이미 지금 사쿠라 정당 아니냐 뭐 이런 자유한국당의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지금 속내가 어떻습니까? 예, 복잡하죠. 지금 의원총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야당이다. 다 찬성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반대를 누군가는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낙마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공감대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를 탈락시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탈락시켜야 한다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 다 반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 체계상 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 때 소수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이상돈 의원 같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5.18 때 판결이 문제가 되니까 광주에서 5.18 단체들이 그 판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성명을 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 성명이 나오는 과정에 국민의당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고 또 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의 그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선택하자면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강경화 후보자도 이제 여성이라는 점. 그다음에 강경화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셋 다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아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자꾸 이제 패키지 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후보자의 낙마 여부 이걸 갖다 여야가 서로 기싸움을 할 때 야 그러니까 이 사람 붙여줄 테니 이 법안 통과시켜줘.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패키지 딜은 봤어도 사람 대 사람을 놓고 얘 빼고 얘는 넣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야 간에는 그런 식으로 김남일 기자 얘기했듯이 그렇게 딜을 할 텐데 이건 한 정당 안에서 누군가 반대해야 되는데 이건 딜이 아니고요. 저희들끼리 이제 선택이 문제니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경안도 있고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도 있고 아마 요거까지 또 연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인선 부분만 보면 뭐 인준 표결도 있고 보고서 채택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야당의 협조는 이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와대는 일단은 다 안고 간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뭐 표결뿐만이 아니라 청문 보고서 뭐 그 상관 합의 처리 없이 다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국회 분위기는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른바 협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장관들을 그냥 임명했을 때 그럼 앞으로 국회 상황, 그 협치 분위기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네, 봐야죠. 네. 국회 선진화법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법안의 경우에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해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찬성을 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33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장.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하면은 정부조직법 처리도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도 또 어쨌든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명분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당분간 어떤 이 전국의 어떤 주도권, 선택권,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실 때 바른정당이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요새 상황이 워낙 지금 존재감이 원내교섭단체 딱 20석을 채우고 있고 간당간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면에 있으면 한번 깨금발해서 숨 한 번 쉬고 꼬르르 가라앉았다가 지금 계속 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존재감이 없고 일단 지금 생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서 그런지 내놓는 메시지들도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의 어떤 인사청문 국면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과 스탠스는 거의 비슷한데 실제는 뭔가 좀 어떤 국회 어떤 인사청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공당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는 갖추는데 내놓는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 큰 차이는 사실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래서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150석을 넘는 거 했을 때는 국민의정당 쪽이 국민의당 쪽이 언제나 뭐 어쨌든 여당 쪽에는 가장 크게 소구력이 작용하는 정당일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협치 이게 지금 어쨌든 7.3 전당대회가 남아 있고 바른정당도 6월 말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요. 어쨌든 당 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되면 이제 당 분위기나 어떤 대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수정이 될 텐데 하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당이 지금 7.3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왜? 홍준표가 올 거니까. 그때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무것도. 너희들 우리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뭘 한 달 사이에 7.3 전당대회에 대해서 차기 지도부 꾸려지기 전에 남은 한 달 가까이 동안 최소한 여야 간에 뭔가 기본적인 합의라도 이루려면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하면서 그 대통령이 말했던 5대 인사 배제 원칙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들도 지금 너무 하지 말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직접적으로 진솔하게 사과하고 어떤 그 인사 기준에 큰 틀이라도 합의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7월 이후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것도 바라기 힘들 것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8년에 DJP 정권이 처음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들어섰고요. 그 당시 대선 공약이 김종필을 국무총리를 시킨다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슨 5.16 쿠데타에 가담했다 이런 명분으로 한나라당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네. 투표 도중에 덮었죠. 그런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게 98년 2월 25일이고요. 98년 8월 달에 가서야 이제 임명 동의를 해줬고 8월 31일 전당대회에서 이회창 총재가 당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의 어떤 리더십이 무너져 있는 권력 공백기에는 내부에서 각 정파가 여당을 향해서 무조건 반대를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회창 총재가 돌아온 다음에는 여당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정치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7월 3일 이전에는 구조적으로 대여 강경 투쟁만 하고 아무 정리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돌아와서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제1야당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여당하고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히려 좀 안정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지금 그 김남일 기자가 전해준 것과는 좀 약간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가 뭐 저 박지원 수준의 아주 강력한 저 정치 고단수인 건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스타일 변화를 봤을 때는 뭔가 현실 정치 들어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고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때랑 비교하면은 제1야당이지만 뭔가 의석이나 이런 거에서 여당을 양당으로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 국민의당 때문에 속 터지고 바른정당 때문에 속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홍준표 스타일이 그렇게 좀 이회창 총재 시절에 어떤 뭔가 나름 합리적인 대한정당으로서의 야당 이 부분으로까지 좀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까? 사실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두고 봐야죠. 홍준표, 이회창 두 분 다 이제 법조인들이고요. 또 의석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이죠. 어쨌든 이 전국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돌아와서 뭐 대표가 되더라도 뭐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러니까. 두 분이 내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월 3일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8.1%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진 건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고 중요한 건 연착륙입니다.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혁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